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시죠. 우리 강재구 위원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죠? 시장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올해도 롱이다. 아직까지는 롱이다. 그리고 1월 달에 좀 피곤하게 시작을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에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피곤하게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나 봐요. 실제로 뭐 저희 회사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이렇게 막 올리시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민감하기도 했었고 피곤한 뭐 문제이기도 했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오히려 증시에는 좋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 2026년도 연간 전망 제가 쓴 자료를 보면은 제목이 2026년에는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과 좋은 것에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일단은 뭐 지금 베네수엘라 이후에 실제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포인트에서 얼만큼이나 좋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은 뉴스를 듣고 제가 이제 그 방송 전에 사전으로 약간 브레이킹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프닝 뉴스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은 네. 분위기가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오프닝 뉴스 뭐죠? 네, 간밤 나온 미국 경제 지표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채용도 둔해지면서 겉으로 보면 경기가 좀 식을 수 있다라는 신호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는 점이 체크가 됐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해고가 줄고 또 그만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오히려 늘었다. 즉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옮길 수 있어서 옮기고 있다라는 분위기의 해석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서비스업 지표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 탄탄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함께 더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25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26년도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뭐 경제 성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이 빅테크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좀 더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그래도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제가 말한 쪽에 좀 무게를 더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둘 다 가야죠, 사실은. 둘 다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전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혹시, 예. 화면? 예. 네,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나왔나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게,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저희가 그동안 일단은 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현재 금리 인하가 2번. 예, 맞아요. 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보수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1번. 예. 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장표랑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졸츠,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컨센서스와 이전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완연하게 보시면은 여기 왼쪽 차트처럼 둔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가 돼야 되고 네. 두 번째가 물가가 내려와줘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기 둔화 아니야? 이건 아니란 거죠. 이건 아닌 거고 보시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0.9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의 채용 열기가 식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거죠.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 수가 실업자들보다 더 적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오히려 사람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사람들 구인자들이 네.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압박을 줄 수 있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기업 측에서 금리 월급 올려주세요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네. 뭐냐면 인플레이션 역시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지표가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여기 제가 요거 포함인데
고용 둔화 추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전망의 변동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우리 지표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막 네. 크게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영향력이 제한되지, 그건 대세의 영향이 제한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그 대세라는 게 뭐냐면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완화적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올 1월 달에 이벤트가 또 하나 있죠.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명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마이런은 얘기하죠. 마이런께서는 1%까지 1%를 내려야 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파월이 퇴임이 이제 5월이죠. 그 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잘 지켜보겠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대감, 말 그대로 차기 연준 의장이나 차기 트럼프 입맛에 맞는 방향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요 뭐 졸트도 나왔지만 서비스 PMI도 나왔었거든요. 서비스 PMI를 뜯어보니까 참 묘하게 지표가 나온 게, 이게 PMI 말 그대로 그 매니저들의 심리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 지수는 또 떨어지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졸트에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와 지금 현재 그 비율 자체가 0.9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같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약간 이렇게 식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은 풀리고 있고, 야, 이거 가자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서비스업 지표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거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망가지면 사실 큰일 나긴 해요. 근데 왜냐면 미국은 서비스 국가니까. 근데 지금 안 좋은 지표 중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예요. 네. 아직도 확정분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몇 가지는 신규 주문 자체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물가가 아까 가격 지수죠.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금리 인하에다가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네.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세요. 근데 네. 왜냐면 미국에 대해서 다들 평가계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질 인플레가 너무 그렇죠. 높다, 지금 소비 지표 안 맞아요.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데이터로 보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저희가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서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고 고민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금리 인하 못하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들. 근데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가 경제가 진짜 나빴으면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는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바라고 있잖아요.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인플레가 나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K자형 성장을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막 너무 편차가 많이 나면 어떡하냐. 네. 근데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자본주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수가 이끄는 사회인 거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소수, 그러니까 2대8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부분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사회 구조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죠. 이게 약간 위험하고 무서운 발언이긴 한데, 예, 그렇죠. 사실 이렇게 고물가가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K자형 성장 관련된 얘기는 연말부터 계속 저희가 하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코스트코 같은 좀 유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K자형 성장이 좀 가성비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다라고 평가도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러셀2000 같은 경우도 좀 2026년에 더 잘 간다라는 흐름도 확인이 되거든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통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통주요? 유통주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가성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네. 지금은 진짜 잘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소득자 분들도 월마트를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약간 이제 전 유통주를 볼 때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애들을 좀 그러니까 이쪽에 분명히 차별화되고 극단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얘네들이 이제 이커머스 쪽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약간 어떤 보면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런 피벗 형태의 나타나는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아마존이랑 경쟁은 분명히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회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이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지금 약간은 좀 혼란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미에 나올 12월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12월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예상 수준에만 나와준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못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고용이나 이런 것도 관심 있겠지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지표가 완전히 진짜 극단적으로 뭐 고용이 확 늘었다든지 아니면 확 망가졌다든지 이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크게 뭐 악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금요일에 또 같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관세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시장을 흔들 만한 좀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가정을 꺾어버리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손을 못 쓴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관세가 뭐 바뀌고 한다라고 하면 초반에는 조금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적응을 할 거고, 아니면은 트럼프는 오히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좀 그가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진짜 정 안 된다 싶으면 뭐 관용을 베푸는 척은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관세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도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뭐 불확실성이라는 표현 많이 쓰세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 논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모르겠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재가 차이 났다는 거죠. 모르겠다가 되면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지수 자체도 뭐 세게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EPS 컨센서스라든지 금리라든지 이게 좀 확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이벤트들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최근에 제가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서 좀 특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기준에서는 이게 밀면 밀린다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은 이거 큰 손이 집어 던지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래량 실린, 장 초반부터 확 이렇게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11월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11월에는 이게 매일매일 장 열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맞아요. 반대매매다, 금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떨어지고 올라와도 떨어지고 이제 반등 못하고 이평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 위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됐고, 그게 올해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 차트를 되게 자주 보여드리죠. 열리면 떨어지고 열리면 떨어지고 열리면 떨어지고 이거 반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랑 그제는 이게 떨어졌는데 밀려 올라가더라고요. 예. 어라 매수가 들어오내고, 특히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이걸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정말 오랜만에 이게 지금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도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제는 드디어, 왜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 관점에서 업사이드에 대해서 제한돼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성장이 여기서 예상보다 막 30% 50% 더 추가되는 성장이 안 나와주면은 재미없을 걸, 한 10% 오르면 말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맞아요. 것도 올해 초에 이제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얘기 생각하니까 목이 메네요. 네. 드디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목이 자꾸 갈라지네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어찌 보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드디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들 중심으로 네, 들어왔죠. 계속 빠지다가 드디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 이제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사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엔비디아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못 올라가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시장을 때리면 근데 문제는 시총 중심인 애들 때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TPU, GPU 논쟁 사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럴 때는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에서 성장률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이제 끌어올리면은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주도주로서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저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물 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3개월 뒤에 봐도 뭐 180불에서 200불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무겁다고 힘내세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는 간단하게 매크로적인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 예. 다시 한번 좀 기간이 다가와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 중립금리에 대해서 정교한 판단이 연준의 주요 현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오히려 지금이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마이런 이사는 또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문현답이네요. 그러니까 알스타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매크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항상 중립금리가 아마 연준 의원들도 모를걸? 이라는 말을 하세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모를걸?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도 완만하고 그 적절한 고용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인 건데 그게 어떤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마이런도 그렇고 뭐 오히려 마이런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카시카리가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파월의 입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자기네들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어쨌든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뭐 이제 중립금리다 이거라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도로 지금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는 지금 뭐 CES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떡하지 하는 게 엔비디아를 여쭤본 것도 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어제 아침이었죠. 타 이제 컨텐츠에서 AMD와 엔비디아를 비교해 주신 컨텐츠가 아주 어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의 그 공감을 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오늘 반도체 전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AI와 반도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많이 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 싶은데 네? 저 그냥 되게 개인적인 궁금증이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사직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2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닐 카시카리 총재는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 계속 남아줬으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사직에 남아있게 된다면 연준의 차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향방에 조금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파워는 없는. 파워라기보다는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연준을 갖다 영향을 줄 만큼 그 압박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체 버블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베네수엘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좋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저는 늘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돈에는 색깔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올바른 거는 어쨌든 돈 버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고 너무 제가 이제 주식 특화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의아하긴 했어요. 갑자기 왜 저랬을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을 보면은 마가 고립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힘을 통한 이거 좀 모순적일 수 있는데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하세요 이분들은. 그런데 직접 개입하지는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자는 거죠. 그런데 딱 2번 올해 같은 경우 이란 때 한 번 그랬고 직접 타격을 한 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을 해냈죠. 그러면은 요 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특히 이번에 재밌는 게 미국이 오늘해가 독립 250주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해인 거죠. 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고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라는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미국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풍요로운 미국과 강력한 미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추출이 그 시작일 것이라 생각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아버지 부시 해리 트루먼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2차 대전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가 끝난 마무리쯤에 들어가서 지지율을 보면은 87%까지 올라가요. 이때. 네.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죠. 아버지 부시 때는 재밌는 게 이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걸프전 승리하면서 80%가 올라갑니다. 물론 전쟁은 아니었죠. 지금 전쟁은 아니죠. 이게 축출한 거죠. 자, 세 번째. 아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공격당하고 갈등이 발생한 직후에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역대 최대의 지지율이에요. 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벤치마킹한 거는 아버지 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2025년도죠. 2025년도는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맥킨리 대통령을 좀 약간 벤치마킹한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맥킨리 대통령은 별명이 관세 왕입니다. 이분이. 네. 원래 관세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밌는 사례 중 하나가 디날리 산이라고 해서 알래스카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디날리 산이었는데 맥킨리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맥킨리 산을 바뀌어요. 네, 알래스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 다시 오바마가 디날리로 바꾸고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다시 맥킨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맥킨리를 약간 흉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이번엔 아버지 부시인 거예요. 보면은 1990년도 1월 3일 날, 그러니까 이번에도 1월 3일이었죠. 이때 파나마에 있는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 축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작전 이름이 정의로운 데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51% 시작했던 아버지 부시의 지지율은 1990년도 1월에, 그러니까 물론 걸프전 승리도 한 것도 있겠지만은 8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지율을 지금 원하는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약 대장이다 이런 것들 한 것처럼 약간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명분이 약하긴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오답노트를 아들 부시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역대 최대 지지율인 90%를 기록했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막 박살나가지고 20% 30%대로 끝나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라크 전에 장기화가 됐고 두 번째가 명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였거든요, 이게. 저희 때 이라크 전 이제 막 하고 일단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럴 때였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대량살상 무기도 없었고 9.11 테러와 무관했어요.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잡아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이분도. 이 후세인도. 두 번째는 이제 뉴올리언스. 이건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었어요. 대통령이 좀 휴가를 가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 이 스캔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요.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 단기로 전쟁이 끝나거나 작전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짧게 끝냈다라고 보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만약에 명분이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부를 준다라고 하면 모든 게 용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증시를 갖다가 부양하는 방식으로 증시를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 얘기잖아요. 내가 유가 가져갈 거야, 원유 가져갈 거야, 유가 통제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유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를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금융자산이 많고 70% 이상이 금융자산, 70% 수준이 이제 금융자산을 보시면 되고 네. 금융자산 중에서 직간접 보유주식이 44%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연금 포함하면은 약 50% 정도가 재산의 이제 주식인 거죠. 그럼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코스피 5천이 갔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경제 좋대라고 하면 저희 엄마는 느낄까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왜? 첫 번째, 우리는 비금융 자산이 많아요. 뭐죠? 부동산이 부동산. 많죠.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이 많죠. 저요. 저도 물려 있어요. 예. 부동산이 있어요? 부럽구나. 아닙니다. 부럽다.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경제가 좋게 느낀가요? 안 느껴요. 왜?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융은 순환을 해요. 내가 주식을 팔아서 물건을 사고 비싼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시가 좋은 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고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너희들 잘 살게 됐잖냐? 그러면은 올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벤트가 저는 이제 국뽕 시나리오를 부르고 있는데 네. 자, 이게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하셔도 되는 게 네. 모든 책임은 PD님한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네. 이제 마음껏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지지층인 마가 고립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이상의 무엇, 즉 부를 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자부심, 결집 효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벤트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통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미 얘기가 나온 거죠. 두 번째,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금리는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은 걱정을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통제가 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봐라,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차기 지명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도 금리는 낮췄을 거야라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근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표치를 하고 있는 유가가 $50 아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우리 마이너스 유가도 봤었죠? 마이너스 봤었죠. 근데 물론 뭐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가를 통해 가지고 유가로 오르는 어떻게 보면 물가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CME 같은 거래소를 활용하면은 증거금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을 그런 식으로 때려잡았죠. 그렇죠. 금 네. 같은 경우도 연말에 2번 때려잡았어요. 지금 증거금을 상향시키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잠깐 근데 요 화면 잠깐만 좀 연결을 해주시면은 왜냐 그러면 이거는 연준에서 집계하고 있는 예상되는 인플레 데이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네. 사이트인데 지금 계속 저도 이걸 보는데 안 올라가요. 맞아요. PC를 기준으로 이게 뭐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CPI도 보시면은 12월 CPI가 전월 대비 0.22%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연율로 따지면 2.5%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2.5%면은 뭐 타겟 2%보다는 높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세로 우리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보는 데이터를 보면은 한 2.5%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이 잡히고 있으니 그렇죠. 이것도 어찌 보면 명분 중에 하나겠네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장으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이제 방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장으로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2월 달엔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2월 달에 뭐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제 생일.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2월 달에는 이제 예.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네, 있죠. 그쵸, 그쵸. 이게 예. 그 우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인들의 시리가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해서 소련이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우리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극복해 준 게 뭐였죠? 아폴로 11호의 재현인 거죠. 그러면 플러스로 트럼프가 한 일이 뭐냐면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굉장히 자부심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3월 달엔 뭐가 있을까요? 3월 달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족을 보는데 그 이유는 파월이 보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치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죠. 차기 연준 의장이 이미 지명되어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좀만 버티면 되겠네. 이 사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좀만 예상에서 버티면 타격이 되겠네. 적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왜? 네. 유가 통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5월 달엔 뭐가 있죠? 이벤트가? 이제 그분 나가시죠. 네, 그분이 가시죠. 네, 네. 그분이 가시고 세 분이 오시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자, 6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에? 6월 달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네요. 스포츠.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요? 뭐지? 월드컵인가요? 맞아요. 6월 달에는 월드컵 있죠. 아, 예, 월드컵이 있으니까 자, 월드컵이 있으면 우리 과거 우리 대통령도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갖다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서 미국이 월드컵 1위 한다 이러면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그 피파 가가지고 그 컵 가져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아더 생각하고 원이 있고.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광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광고하고 스트리밍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스포츠 베팅 기업들 좀 이런 것들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럼 7월 달에 뭐가 있냐? 7월이 드디어 미국의 2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굉장히 저게 돈을 엄청 쓴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고취하는 혹은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많이 이제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물론 이 분열 누가 시켰냐 하면 전 트럼프가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시 네. 묶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집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8월 달에 뭐 익숙해는 모르겠지만 9월 달에 보면은 9월에는 9.11 테러가 25주년이에요, 이번에. 저는 저거보다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네. 예. 9월 FOMC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9.11 테러가 25주년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 중간선거가 드디어. 있죠. 예. 그럼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뭔가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명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가져간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위원님께서 계속 명분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터지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지적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차원에서 조금 연결시켜 본다면 유가 통제 그리고 증거금 인상과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개입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우리 모두 다 아는 표현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 그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결국 이런 인위적인 개입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었을까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건 너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적이다. 그렇죠. 반투명한 손. 그렇죠. 반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한 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 이전부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유의 도시고 뭐 이제 기업들한테 자유를 줘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지금은 쓰지도 않는 창피한 말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 말이 저도 부끄럽긴 한데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란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부터 2011년도부터 그걸 준비를 했고요. 2011년도에 클라우드 법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와 민간이 합쳐가지고 플랫폼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을 다 미국이 잡고 있는 거죠. 중국도 뭐 사람들이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중국도 늦었어요. 이미 2011년도에 시작한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미국이랑 중국은 2015년도에서 6년도 사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얘들은 좀 늦고 우리는 그것보다 약간 더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였을 때 이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진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율경제 시장, 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게 진짜 과연 세상에 있었을지 물론 그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두가 궁금한 거는 이 모든 거를 설명해서 마지막의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인 거잖아요. 결국 중간선거가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대로 좋은 그림으로 귀결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 우리가 타코 얘기를 작년에 계속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는 메인스트리트 보는 정치인이지 월스트리트를 보지 않아 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가 흔들려 버리니까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아, 내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월스트리트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딱 명확한,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사실 같은 관점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11월 5일이었나요? 그때 우리 관세 1년 유예하자 한 거잖아요. 만약에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증시가 흔들린다면 자기한테 좋지 않을 텐데 네. 1년 정도는 유예하고 우리 선거 끝나고 싸우자,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럼 이제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변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 공방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지 않을까, 재밌는 이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민주당의 움직임을 뭐 조금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 됐을 때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뭐 러시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많죠. 사실 지금 이제 변수는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의 목적은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사실 명확한데 이제 그 명확한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그림을 한번 봤을 때는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인 거죠. 그리고 채팅창에서 저희 도대체 뉴스 브리핑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라는 지금 한 3개 연달아 들으면 어떨까 싶은 네. 마음이. 오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딱 1등과 2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오늘 2등까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네. 부탁드릴게요.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IT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칩인 H200을 당분간은 기다려라, 금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뉴스에는 좀 살펴보시면 분기 내에는 승인을 하겠다라는 보도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중국 측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H200을 금지하면서가 될 텐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도 맞불을 좀 명확하게 놨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취소와 환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초장에 이제 이런 말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엔비디아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중국 측의 매출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저희 채팅창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채팅창에 장인우님이 질문하셨습니다. AMD 망했나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같이 엔비디아와 AMD 함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하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돈 잘 벌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가로 자꾸 회사를 우리가 판단을 주가가 해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망했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진짜 AMD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를 자꾸 회사를 평가를 하는데 근데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 없던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주가를 한번 예. 뭘로 판단해야 되죠? 돈을 버는 걸 봐야죠.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우리가 되게 제가 항상 이게 이 표현 쓰기도 참 창피한데 미인데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주식이 이쁘가 사실 피어 사이에서 전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이게 되게 1등만을 정말. 좋아하는 시장이다. 뭐 예, 이런 그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선배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가르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못난이들을 갖다가 계속 보다 보면 이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냉정하라 이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쁜 주식들을 계속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우리가 GPU 쪽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속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얘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태생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전략 자체도 다르고. 그런데 CPU 시장을 보면은 특히 이제 뭐 PC CPU 말고 요즘 이제 서버 CPU니까 서버 CPU 원래 시장 점유율을 제온, 그러니까 인텔의 제온이 90% 이상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99%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에선 40%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AMD 회사랑 이제 콜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저희한테 강조하는 것 중 하나, 저한테도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꾸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GPU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하지만 자기네들도 잘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 자기네 CPU를 굉장히 선호한대요. 특히 중국에는 빅3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자기네들은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CP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연 이제 인텔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제가 인텔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밀어주고 있죠?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H200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국산화를 위한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진짜 인텔은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AMD가 좀 부각이 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만 좋아하는 세상이라 네,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방금 CPU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CPU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지금 관련돼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맞아요. 아마존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던 인텔의 우리 컴퓨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는 아니지만 AI 관련돼 가지고는 CPU도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세트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그레이스라는 CPU가 있고 이번에 베라루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베라루빈도 세트죠. 베라가 네. CPU고 GPU가 루빈인 거잖아요. 네. 사실 세트로 이제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ARM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X86이라는 이런 프로세서 기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크게 뭐 걱정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하죠. 이제 AMD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엔비디아가 속편한 선택이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좀 깨기 어려울 거라 저는 그런 보고 있어요. 사실. 네. 망한 건 아닌데 주가가 여전히 마음이 기고 아픕니다. 있다. 그리고는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AMD보다는 그러니까 속편한 선택이다. 속편하게는 네, 엔비디아가 좀 더 속편하고 만약에 AMD가 뭔가 보여주면 새로운 걸 보여줬을 때는 그렇죠. 증명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또 재미가 있을 네.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일단 스타트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엔비디아를 좀 돌아가서 네.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원래 뭐였죠? 원래 엔비디아 질문이? 저요? 네. 제가 뭐였죠? 이게 맞불을 났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 좀 샌드위치가 됐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다라는 말도 전해드렸는데 예. 저는 갑자기 든 궁금증이 뭔가 엔비디아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2등으로 올라온 기업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바로 구글 관련해서도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바뀌었다.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봐야 될 게 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를 구글의 딥마인드 CTO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냥 대답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글을 읽는 AI가 아니라 사진과 영상, 문서를 이해하고 또 간단한 앱이나 기능까지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이제 도달했다, 진화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글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도 이야기가 나왔죠. 구글은 AI 칩, 데이터 센터, 모델과 서비스까지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AI, 즉 AGI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설명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시대의 주도권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시총 2위를 탈환한 것도 애플과의 어느 정도의 이런 우위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때 궁금한 게 2등으로 과연 배가 부를 것인가 1등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다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체 TPU까지 이제 잠재력에 대한 인정을 좀 구글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까지 좀 잠식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참 제가 얼마 전에 쓴 레포트의 내용이 딱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엔비디아다가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쓴 제목이 이제 브로드컴의 급락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거였는데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고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한데 이제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TPU, GPU 아무 의미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GPU 그럼 왜 브로드컴이 급락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좀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XPU 쪽 사실은 이제 XPU 쪽이 수준은 이만큼 있는데 근데 이게 18개월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해 안에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TPU가 왜 각광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가 2027년부터 이제 알파벳에 TPU를 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는 알파벳은 좋아지겠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죠. 말씀하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왜 좋게 봐야 되냐? 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인데 갑자기 인프라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애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애플이 하드웨어를 쫙 깔아놓고 아이폰을 쫙 깔아놓고 iOS를 깔아버리니까 구글이 비싼 돈을 매년 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설치 기반 전략을 부르는데 이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네. 요 애플한테 30% 매출에 30%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속을 시키는 게 애플의 무서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애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알파벳인 거죠. 알파벳이 왜 자꾸 그 되지도 않는 픽셀폰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 픽셀폰. 네. 스마트폰 시장은 죽은 시장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시장은 아닌데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자꾸 휴대폰을 내고 있어요. 폼팩터가 바뀔 때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설치기만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설치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일단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TPU 성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TPU 성능을 메타가 갑자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TPU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하드웨어가 좋아 이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구글의 시스템에 통합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메타는 내가 구글의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를 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타는 알파벳은 AI 인프라라는 걸 가지고 설치 기반을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겠네 하면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들어주는 에이직을 하고 있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보니까 수주 잔고는 많아. 수주 잔고는 많은데 생산이 안 되네. 생산이 안 되면은 확장이 느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 알파벳은 GPU도 쓰고 있고 TPU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 궁극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반대로 드려볼게요. 빅테크들은 왜? 그러니까 자 그럼 나눠서 얘기할게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까? 그리고 메타는 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이 세 기업은 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까요? 원래 하던 클라우드 사업이 있었고 그걸 그렇죠. 어찌 보면 LLM으로 같이 확장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메타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1분기 알파벳의 실적으로 좀 돌아갈게요. 네. 자, 이 얘기를 해요. 2025년도 1분기 알파벳이 와, 우리 클라우드 수요가 AI 덕분에 너무 좋아요 라는 답변을 해줘요. 그쵸. 너무 좋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수요를 다 받고 싶은데 서버가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방이 모자라요. 손님들은 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좀 증축을 시켜야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서버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게 뭐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알파벳이나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내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죠. 그렇죠. 임대를 주고 그쵸? 사용료를 받을 수 방이 있죠. 늘어나니까. 네. 근데 메타는 클라우드가 없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애들이죠. 서비스 하는 애들이 아니죠. 월세살이네요. 그치? 얘들은 돈을 갖다가 내면,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자기 비용인 거예요. 자기 기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관점에서 메타는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AI, 그러니까 이 에이직, 그러니까 TPU를 쓰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GPU가 그래서 엔비디아도 쓰고 있고 AMD도 쓰고 있지만은 이 TPU를 씀으로써 비용 분산 효과를 노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알파벳은 좋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들은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세 기업들, 클라우드 세 기업은 네. 경쟁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증축하고 빨리빨리 손님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손님 걸 내가 뺏어올 수 있잖아요. 방이 없으면 내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쪽으로 올 거니까 방을 빨리빨리 늘려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침만 고집을 하면은 이 손님들 놓치는 거죠. 그러면은 원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GPU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경쟁은 당장이고, 그리고 방이 늘어나는 속도, 내 개인 방, 그러니까 내 전용 방이 늘어나는 속도는 늦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XPU 뭐 이런 뭐 TPU, GPU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가장 뭐 지금 투자에 있어서 궁금한 거는, 그럼 구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그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률을 봐야 될지,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브로드컴이랑 한다, XPU다, TPU다 하는 그런 반도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될지, 그게 아니면
재미나이의 구독, 유료 사용 시간 증가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으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요 기준은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캐펙스 지출 보셔야 되고요. 투자 지출. 그거는 반도체 전반 다 봐야죠. 그렇죠. 네. 그건 사이클 때문에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꺾이는 순간 전반적으로 다 큰일 망가집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모두가 위험해지는. 그렇죠.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숫자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그 멋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쨌든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면서 선순환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실적 올라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본업이 잘 되는 거예요. 광고 매출, 특히 알파벳이나 그러니까 메타가 그동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알파벳 대비해가지고 메타가 주가가 더 좋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게 뭐냐면 AI로 돈 번이라는 시장의 지문에 대해서 메타는 검 추천 시스템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알파벳은 좀 약간 미진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멀티모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제대로 AI를 버는 것을 보여주니까, 특히 돈이 되는 검색 광고가 돈이 되는 걸 보여주니까, 사실 저도 이 AI 오픈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급하게 쓴 레포트 제목이 챗 GPT가 구글링을 대신한다고 이런 글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목이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걱정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했더니까 이게 진짜 AI가 다 검색해 주면은 진짜 구글 검색 엔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전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한 거죠. 왜? 충분히 알파벳, 그러니까 근원 기술 자체가 알파벳 기술인 거고, 네. 그리고 알파벳도 충분히 그거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쨌든 본업인 서치 매출 잘 나오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한다 이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한 10분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네. 민캐스터의 마지막 이슈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맞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 중에 파운드리 쪽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이 삼성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있었죠. 퀄컴이 차세대 스마트폰 두뇌, 그러니까 AP 생산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태영 MC님이 고개를 젓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도 보이고 있어요. 네,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퀄컴 CEO가 이 CES 2016 현장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는 삼성과 이미 2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드는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또 설계도 거의 끝난 상태에 곧이어 상용화까지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퀄컴은 원래 삼성의 고객이었잖아요. 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수율 문제, 또 발열 문제 등 때문에 전부 TSMC로 돌린 상황입니다. 그 퀄컴이 5년 만에 다시 삼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뭔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난해 뭐 테슬라 AI 칩 대형 수주를 따낸 것도 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다. 혹은 TSMC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독점체계 균열을 낼 수는 없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었고, 또 퀄컴의 주가도 사실 간밤 떨어진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의 이런 안전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다라는 신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지 못한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좀 첨단 공정에 대해서 TSMC한테 너무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브로드컴이 생산을 갖다가 들쭉날쭉하고, 사실 AMD 역시도 사실 이게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긴 이유 중 하나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MI325, 350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발열 문제라든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아예 뺏겨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한 개의 밴드에 의존하고 있고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이 파운드리 기업들을 갖다가, 근데 문제는 단기에 생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생산할 수 있겠어?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던데, 이제 뭐 AMD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하겠다는 그 AI5, AI4, AI6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검증된 게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뭐 기술이라는 이런 다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일이 아니라서 사실 시장에선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TSMC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2나노, 신규 3나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겠다. 그리고는 가격을 더 올리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퀄컴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아니면 AMD까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오늘만 나온 뉴스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에도 그렇죠. 2년 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7나노, 5나노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 반복돼서는 이게 지금 3나노, 2나노 그리고 그 다음 공정에까지도 똑같은 말 그대로 새 공정이 나왔을 때 줄을 섰는데 우리 자리 없어요. 삼성 너네 한번 해볼래요? 그렇죠. 하고는 1년 뒤에는 다시 우리는 TSMC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쉽지가 않죠. 수율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한번 공정을 설계하고 하는 게 일단 그거 자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시도 일단은 뭐 급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거 갖다 굳이 벌써 반영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뭐 그럼 결국에는 퀄컴이 추구하고 있는 뭐 공급망 다변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도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참 이 서글픈 그렇죠. 현실이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화라든지 뭐 사실 제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 자체가 확실히 TSMC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TSMC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TSMC 만약 긍정적으로. 퀄컴과 삼성의 계약이 다시 한번 결렬이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TSMC에게는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를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단일 공급망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겠죠. 그리고 네. 삼성 역시 노력하고 있을 테고요. 근데 오늘 또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차피 저희는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결국 메모리였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수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달 사이에 보고서를 쭉 보니까 목표 주가를 250에서 300을 올리고 어제자로 이게 제가 JP모건인가 골드만삭스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400불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예. 한 달 만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CES에서 젠슨항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혹은 장기 공급 계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TSMC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이 메모리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고 우상향 기업으로 보면서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좋을 거고 이거는 향후에 데이터 센터와 로봇 우주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거니까 이제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 소비재로 말 그대로 TSMC의 파운드리와 같은 수요 공급 대응형 우상향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이야기는 삼성전자 혹은 투자를 오래 했던 마이크론이라는 이런 뭐 메모리 쪽의 산업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좀 약간 의아하긴 했던 게 저희 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다른 회사에 있다가 10월 달에 이제 이 회사를 왔는데 근데 하나증권에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HBM을 안전하게 깔고 가는 방향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야 한다 재정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실제로 이제 AMD랑 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HBM 발열을 갖다가 어떻게 잡냐, 뭐 액침 냉각 이런 얘기를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뭔 얘기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어쨌든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대역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아직까지는 이 HBM 용량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고 뭐 수요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생각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가이던스에 열광을 했는데 과연 진짜 가이던스에 열광을 한 거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많은 레포트들을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은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상향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영업이익률이 20% 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왜? 아시다시피 소비자 보호부, 그러니까 소비자 사업부 그걸 날려버리죠. 소비자 사업부 날려지자는 얘기는 뭐냐면 R&D 비용, 결국은 비용 일부를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가
실적 발표 전에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반영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20%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나 혹은 실적에서도 그 이상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회성일 거니까. 일회성 비용을 떨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열광을 했냐 봤을 때는 캐펙스였어요. 결국은 투자 많이 할 거니라는 질문을 했는데 투자를 갖다 180억 불밖에 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많이 안 늘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의도적으로 공급 부족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좀 열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HBM 투자 많이 하겠다 하는데 그 계획을 보면은 2030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향후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빠지고 있다. 공급이 많이 안 늘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 좀 보고 있는 거고 그거 역시 이제 디램뿐만이 아니라 전 낸드 시장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 전 여전히 그때 저희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저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실 때 구조를 바꾸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포지셔닝 바꾸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의도적인 공급 부족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비의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증설하고 있는 공장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1년 동안 그래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유물은 못 참지. 근데 그게 보면은 그 공장을 그 요인 클러스터 같은데 물론 저도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뉴스로만 이게 잠깐 접했는데 그거 보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이제 메모리 쪽은 아니니까 이제 그게 그럴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니까 아마 좀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사람들은 기분은 잠깐은 좋았을 거다. 그렇죠. 괜히 설렜을 거다. 많이 설렜습니다. 네. 네. 살짝 설렜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위원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제가 이제 이번 26년도 전망 종목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사실 이제 코어웨이브가 저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25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한 분기 남기고 하향을 시켜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한 분기 남기고 하향시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급하게 하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임대를 해주고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데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어주는 기업 중 하나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26년도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4분기 실적에서 빼버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쪽 용량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공급 부족은 계속 맞는 거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코인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죠. 지금 제가 엔비디아를 갖다가 커버리지를 하면서 항상 제가 힘들었던 시기 생각하면 2022년도쯤이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심지어 뭐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었는데 뭐 이유는 명확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 좀 뭐냐면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든 알트든 엄청 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이 망가지고 나니까 유유자원들도 많고 이 GPU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중국인들이 막 GPU 집어넣고 발전기 막 돌려가면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비트코인 이 가속기들, 그러니까 GPU를 갖다가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엔비디아한테 좀 발라달라고 하니까 엔비디아도 못 바를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GPU도 있고 전기도 있다? 이건 뭐다? 데이터 센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거고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전 뭐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유동성의 함수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지만 다만 알트 시장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에 그 불장처럼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더 중시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 코인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비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과거처럼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유유자원이 꽤 있을 거란 거죠. 그럼 이 유유자원을 갖다가 빅테크들이나 혹은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네 하고 팔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팔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코어웨이브에다가 자원을 올해부터 들어가게 될 이 갤럭시 디지털 갖다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네. 오픈AI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용량은 많이 필요할 거고 올해부터 데이터 센터가 제공이 될 거고, 그럼 이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유동성의 함수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자산 가치가 오른다 했을 때 당연히 코인들도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본업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본업의 회복에다가 사업 확장의 그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26년도 유망 종목에 이제 갤럭시 디지털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 혹은 그런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가 떠오르는 게 이제 IREN. 저 아이렌 같은. 네, 아이렌을 떠올릴 것 같은데 아이렌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렌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얘네는 대놓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는 그 네오클라우드다 네오클라우드.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오클라우드일 수도 있겠지만 네오클라우드한테 인프라를 파는 거죠. 얘는 코이브한테 돈 받고 인프라를 이렇게 임대해 빌려주는 주는 거죠. 아. 그렇죠. 임대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 임대업자 이런 개념인 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얘는 아직까지도 그 코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누릴 수,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을 내년에 올해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중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소형주가 갈 수 있냐 했을 때 실적이 발표되거나 이런 시기에는 딱히 뭐 이렇게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의 관심 종목으로 갤럭시 디지털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클로징 하기 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첫사랑이었다 님께서 8개국 언어로 채권 교육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셔서 오늘 아랍어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미국 증시는 결국 다시 상승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미국장이 결국 올해도 상승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